자, 이번에는 두 분 또 나오셨습니다. 정무감각. 공교롭게 두 분이 또 성이 다 김씨네요.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성태 의원께서는 요즘 뭐 방송에 출연하실 때마다 이 국민의힘의 현실을 놓고 상당히 격정을 토로하시는 것 같은데 상황이 좀 나아지는 게 없이 국민의힘은 대선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상황이 좀 비슷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도 후배들에게 뭐 전들 뭐 좋은 이야기 하면 좋죠. 그렇지만 뭐 지들한테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네.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이제 흔히 말하는 진보 세력들만 이렇게 가지고 국가가 운영될 수가 없잖아요. 한 축인 이 보수가 합리적 건강한 보수의 진영으로서 역할을 다해야만이 대한민국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정치의 역량은 대단히 중요한 건데 자꾸 당이 그냥 좀 거구정당화가 되어가고 또 영남 자민련의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대단히 가슴 아파하고 있어요. 예.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김종대 의원은 또 왜 가슴이 아프십니까? 이재명 정부가 중도 보수로 가니까 진보가 소외되는 것 같아서 너무 또 이 인사도 그렇고 이 중도 보수 색깔이 확연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개헌과 내란에 저항한 주체 세력은 누가 뭐래도 광장에 소수자 또 노동단체들의 이 진보가 있는데 소외되는 것 같아서 약간 그러니까 공백. 자꾸 보수가 잘 돼야 되지만 진보도 조금 상실감이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이 SBS가 있는 서울 양천구 목동 주변 다니다 보니까 예. 플랜카드가 걸렸더라고요. 그래요? 목동에서 권영국 후보를에게 표를 주신 3,696명을 찾습니다. 이게 전국에서 전국에서 이런 거, 똑같아요. 강원도에서 4,900명을 찾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자발적으로 생긴 건데 5번 찍은 유권자 모임이 자생적으로 지역에서 예. 생겨나니까 그 흐름을 반영한 자, 거죠. 민주노동당은 어쨌든 간에 좀 실망스러운 대선 성적표를 받아들였지만 그 이후에 오히려 민주노동당을 성원하고 지원하는 국민들의 네.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다. 예. 김성태 의원님께 그러면 오늘 아침에 네. 국민의힘의 이제 혁신을 지향하는 젊은 뭐 꼭 젊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혁신을 지향하는 의원들의 모임에서 토론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도 있었고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도 있었는데 박원호 교수가 제 생각과 좀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박원호 교수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아까 쏘리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쏘리를 계속 하긴 하셨거든요. 근데 그냥 쏘리를 하신 건 아니고 쏘리 but 그다음에 쏘리 for 그 뭐냐 하면은 이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계엄, 탄핵, 그다음에 대통령을 그것도 두 번씩이나 그 파면 당하게 해서 이제 그 굉장히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고 그러셨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아직까지도 사과를 제대로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까 뭐 여기 김영태 비대위원장도 계셨습니다만 이제 어떤 형태로건 간에 이제 매듭은 좀 지어야 되는 게 아닌가. 국민의힘의 지도부에 있던 사람들은 아니 사과했는데 도대체 뭘 또 사과하라는 거냐 몇 번을 사과하라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박원호 교수도 그러잖아요. 도대체 국민의힘이 정말 사과를 했나요? 늘 저 사과에는 그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사과한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저도 같은 생각인데 우리가 이렇게 시내에서 공사장 지나가다 보면 팻말이 있어요. 거기에 공사 중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이 이야기는 공사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공사는 계속 하는데 단지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엄 탄핵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원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담화문 끝나고 해제한 뒤에 나온 그 사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계엄은 잘했는데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내란의 언어거든요. 그것이 계속돼 왔다는 것이죠. 내란의 언어다. 내란의 언어입니다. 이거는. 김성태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세력이라는 흔히 말하는 관심 몰입애들 중에 일부가
총선 때 이제 대성을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부부에게 허위 보고를 한 사실을 그때 명태균이가 밝혔잖아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다시 상기시키는가 하면은 지금 분명히 작년 4월 총선도 그 뼈아픈 그 패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패를 갖다 이제 만든 가장 큰 요인이 됐어요. 네. 그러면은 작년 총선 패배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도 이제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야당하고 또 협치를 통해 가지고 대화 타협의 산물로 국정 기조가 이렇게 좀 국민들과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돼야 되는데 그때부터 더 거의 병적으로 변화된 거죠. 이 병적인 변화 속에는 사실상 김건희 여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부분이 저는 많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그건 정말 병적인 오판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정말 4월 4일 현재 파면 결정도 8대 0으로 그 완벽하게 이루어졌고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은 집권 세력으로서 정치적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정당이에요. 윤석열 한 사람 대통령 파면됐다고 끝난 게 아니거든요. 국민의힘이 집권 세력으로서 또 보수의 본산으로서 국민들에게 그 실망과 좌절을 남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에 대한 그 잘못을 제대로 된 잘못으로 대국민 사과를 갖다 지금 제대로 정리해내지 못하는 그 자체도 엄청난 지금 뭐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5대 핵심 계획안을 가지고 그걸 그 안에 포함시키는데 그걸 결국은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 근래 많은 방송 언론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제가 꾸짖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근본적으로 이번 원내대표 이 선거를 마치고 나도 결론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5대 핵심하는 이 자체를 용두사미로 만들어버리는 비대위원장이 핵심안을 냈는데 그걸 다시 핵심위원회를 만들어서 또 논의하겠다. 이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 정치를 좀 한 사람 입장에서는 참 희한한 행국이 된 건데 그러니까 결론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예. 국민의힘에서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국민의힘에 가서 혁신이라는 단어가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전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탄핵되고 난 이후에도 사실상 물론 친박 비박 간의 진영 내 갈등도 분열도 큰 요인이었지만은 그런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그 저항과 분노에 대해서 그래도 양식 있는 정치인으로서 집권 세력이지만은 국민의 뜻을 우리는 받들어야 된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탄핵에 참여한 거고 그리고 이제 탄핵 결정이 이루어진 것도 다 친박들도 그때는 양심이 있었어요. 다 패족 선언하고 또 비박 진영에 있어서도 소장파 좀 결기 있는 선수들은 다음 총선에 불출마 선언했어요. 그 사람들이 부산의 김세윤이라든지 김영우 의원이라든지 저를 포함한 예. 그때 한 30-40명이 그런 결정을 그렇게 해서 지난 총선에 겨우 좀 살아나고 그리고 3년 전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또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었던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양심 정치 세력이 정말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집권 세력들이 뭐 전체적으로 책임을 안 지자면 최소한 윤석열 정권의 빨대 꽂고 그냥 이 자신의 사익 추구를 위해서 그냥 간신 몰입의 짓을 한 그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라도 최소한 다음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이선 후퇴라도 해가지고 국민의힘이 자정몰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야 되는데 대려 그들이 여전히 당내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장 주류 세력으로서 그대로 존재되고 있다는 게 그게 참 암담하고 참담한 현실이죠. 홍준표 전 대표 어제 전화 통화해봤는데 한 5명 이름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네. 지금 말씀하신 책임져야 돼. 다 알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작년 공천 망친 윤석열 대통령 그냥 메신저 역할을 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술친구 자처하고 자랑하고 다닌 사람들 뭐 여러 종류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만 짝짝 뽑아서 책임 물어도 되는 거예요. 예. 그래도 국민들 생각이 야, 전애들 좀 달라지고 있네 이럴 건데 저는 국민이 정말 국민의힘이 뼈를 발라내고 살을 도려내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않으면 절대 국민들 이 야당은 국민적 신뢰 없으면 야당짓 못해 먹습니다. 예. 더군다나 지금 이제 여대 야세 정국인데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제대로 대접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아이고 야당 참 고생하는데 야당 저 목소리 존중해야 되겠다. 그러겠습니까?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나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봐요. G7 갔다 온 것도 순방 외교. 이것도 이제 이번 주 일요일 날 오찬 통해 가지고 여야 지도부 불러 가지고 원내대표. 다 설명하겠다는 거고. 그 윤석열은 이런 걸 못한 거거든요. 정반대로만 하면. 원래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예. 예전에 원래는 DJYS도 다 해야 그렇게 거예요. 보기 싫어하면서도 갔다 오면 순방 갔다 오면 늘 만났잖아요. 아니 원래 전직 대통령 초청 행사가 제일 많은 게 김대중 대통령이죠. 예. 이땐 전두환 대통령까지 지지자들의 반대와 항의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렇게 했죠. 예. 그리고 그게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는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그 전통이 끊어졌죠.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거의 단절돼 있는데 사실은 어떤 국가 지도급 인사들 또 원로들에 대한 어떤 예우와 그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자주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5당 대표 회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여기 김성태 의원님 원내대표 하실 때 제가 청와대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영수회담할 때 같이 들어갔었는데 맞습니다. 그때 대통령 옆에서 말씀하신 거 이제 다 들었거든요. 예. 그런 모습이 몇 번 있었어요. 그리고 공동 합의문도 발표하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 때부터 하나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한 번 만났잖아요. 총선 지고 나서 이재명 당시 뭐 잠깐 한 번 만나긴 했죠. 예. 알겠습니다. 얘기하다가 또 이재명 대통령 얘기가 나왔으니까 국민의힘 이야기하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1박 3일 캐나다 방문 G7 정상회의 일정 마치고 강행군이었고 위성락 안보실장이 코피까지 흘렸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체력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취임 초반 해외 순방 정상 외교도 하고 있고 또 국내 현안에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귀국하자마자 오후에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 이 자리에서 최근에 관심이 되고 있는 민생회복 지원금과 관련해서 보편 지급과 차등 지급 서로 상반된 주장이 나오는데 적절히 배합해서 하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서민기업, 서민들이 겪는 고통이 매우 큰 것 같아요.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건전 재정, 재정 균형의 원칙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경을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을 해서 일부는 소득 지원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또는 소비 성수가 높은 저소득층에게 또는 그 외에 경기 진작 목표의 측면에서는 공평하게 또 그 한편으로는 소비 승수를 좀 더 고려하는 그런 쪽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기재부나 관련 부처에서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소득 지원, 경기 진작 두 가지 측면에서 이걸 배합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재명 대통령 평소에 자신의 소신을 캐나다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기자의 질문, SBS 강초원 기자 질문 받고 저렇게 비슷한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관계자 이야기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부터 장관 인선 발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는데 국무총리가 빨리 돼야 국무총리와 인선 협의를 해서 그다음에 발표하겠다. 적어도 이달 중에는 발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초반 지금까지의 모습 김성태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저는 상당히 실용주의적 국가 운영 기조를 갖다 초기에 이렇게 국민들에게 상당히 안정감을 저는 심는데 상당히 성공적으로 일단 평가하고 싶어요. 상당히 본인의 강성지청
개딸들 중에서 뭐 또 이런 사람들 전면 배치시켜 가지고 진영 팬덤 정치 해 들어가면 정말 난감해지거든요. 예. 지금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도 조기 대선에서도 끝까지 지금 거대 입법 권력을 손에 쥐었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였기 때문에 또 이 사람에게 또 5년짜리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부여하는 게 맞나 이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고민을 갖다가 우리 국민의힘이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그 오판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진정성을 어르게 하고 빼저린 자정 노력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집중되는 이 권력의 이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호소했다면은 뭐 지난 그 대선의 성적표는 그보다는 조금은 나아졌겠죠. 예. 뭐 본질적으로 나아질 수는 없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에 G7을 가서도 상당히 강행군을 했잖아요. 강행군을 한 게 이게 대한민국 국가의 그러니까 정부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그런 뭐 상당히 기회였잖아요. 그 기회 때문에 이제 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다자간 뭐 지금 그 양 정상들 또 회비도 했지만은 또 아주 그 쪼갠 바쁜 시간을 쪼개가지고 거의 다 만났어요. 예, 9개국 정상. 예, 9개 정상을 만든 거. 이거는 역대 G7에 우리 대통령들 참석했었지만은 그런 적이 별로 없죠. 예. 그런 만큼 뭐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위대하게 12.3 비상계엄 6개월 만에 이렇게 또 정상적인 정부가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다. 뭐 저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예, 또.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유튜브나 뭐 SNS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이 외교 현장에서의 모습을 비교하는 영상들이 많이 돌더라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가만히 앉아 있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고 영어 실력과 건강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밝힐 수는 없대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가서 말을 걸고 뭐 룰라 브라질 대통령의 등을 두드리고 뭐 이런 모습 보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평가하는 영상도 많이 봤는데 보셨습니까? 예, 우선 한일 정상 간의 그 네. 셔틀 외교를 계속 이어가는 것은 과거의 진보 정권 모습에서는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미일 협력을 직접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통상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한일 협력이 필요하고 마당을 같이 쓰는 이유시다. 네. 이거는 사실은 보수층에서는 굉장히 칭찬해 줘야 될 대목입니다. 원래 진보 대통령이 이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어떤 일본에 대해서는 좀 실용적인 면모를 제대로 보였고 예. 진보층에서 감동하는 건 룰라 대통령을 만난 장면 예. 같아요. 예, 우선 스토리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법적인 어떤 그 어려움을 겪었고, 그다음에 룰라 대통령은 남미에 있어서 어떤 진보의 가장 성공적인 정치 지도자로 귀감이 되신 분이니까 이럴 때 이제 협력을 하면은 또 어떤 그 진보와 정의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는 이런 면에서는 매우 좀 훌륭했다. 그리고 G7에서 트럼프가 먼저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뒷담화 회담이 됐습니다. 예. 트럼프 없는 사이에 트럼프가 안 좋아하는 공동 합의문이 나왔거든요. 이런 것도 변화된 국제 정세에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고 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념의 짐을 내려놓고 이제는 어떤 실용과 생존 더 나아가서는 어떤 실익을 위해 가지고 정치 지도자가 움직이는 모습이 지금은 매우 필요한 시기다. 예. 그런 면에서는 적절했다고 보고요. 자,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공세를 취하고 있어요. 그 전에 8557님 민주노동당 앞으로 기대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김정대 의원님께 좋은 말씀이시고요. 김진우님 성태형 파이팅입니다. 김성태 의원님 이제 성태형으로 불리시는 모양이에요. 예, 성태형 파이팅.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보니까 조금 의혹이 많은데 대부분 이게 가지수는 많지만은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이 되거든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어떤 거액의 추징금을 받았다. 그 추징금을 받기 위해서 또 돈을 빌리거나 받아야 됐다. 그리고 그걸 또 어떻게 갚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200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까지. 김민석 총리 지명자의 정치적 암흑기 그 그렇죠. 기간에 있었던. 예, 국회로 따지면 4대 기간을
일단은 아웃사이더로서 야인 생활을 하면서 빚어진 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하나의 사건이 연쇄적으로 이어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김민석 후보자가 자신 있게 이건 다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좀 뭐 해명을 기다려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정치적으로는 무언가 좀 단절이 된 게 아니라 한 번의 어떤 정치자금법 위반이 계속 다른 어떤 그 의혹을 또 생산해내는 방향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좀 저는 여러 가지 연민을 느낍니다만은 사법적으로 따져볼 부분은 좀 있을 것 같다. 예. 그 정치자금 제공자가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렇죠.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예, 뭐 이런 이어오고 부분인 거죠. 있다는 예. 점. 그래서 이게 어떤 스폰서 정치의 패단이냐 아니면은 어떤 어려운 정치 현실에서 그렇게 생존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으로 이해해 주냐 이런 면에서 중요한 관점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저는 이 부분만큼은 일단 당사자가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를 좀 인사청문회에서. 냉정하게 예. 예, 지켜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제 김민석 진 후보자 같은 경우는 2002년, 2007년, 2008년 계속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결국은 이제 처벌도 받고 또 추징금도 또 물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게 이제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건데 또 2018년도에도 여전히 이런 또 정치 자금을 그러니까 행식은 쪼개기 채무 뭐 사인 간의 이런 채무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상 쪼개기 후원금으로 이렇게 인식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의혹들이 지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심에 이제 자신의 후원 회장을 뭐 2003년도 2023년까지 한 강모 씨라는 사람이 있는 거고 네. 그 강모 씨 회사에 뭐 감사 이런 사람이 1,000만 원, 10개만 원 쪼개기 사인간의 채무에 그 다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되고 이런 건데 이걸 정상적인 사인간의 채무 거래로 누가 볼 수 있겠냐 이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이제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국민의힘 인사검증 팀들의 지금 주장인 것입니다. 예. 특히 이제 주진우 의원이 그걸 중점적으로 그걸 이제 파고 들어가니까 이게 김민석 후보 내정자 지금 현재 인사검증을 위해 가지고 하는 행위인데 대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여러 명 지금 의원들이 나서 가지고 주진우 의원 신상 털기로 또 가버리죠. 주진우 의원이 국무총리 지금 내정받은 건 아니잖아요. 재산이 2억인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해서 재산이 많은 주진우 의원이 그러면 아니, 난 많아 보여요. 예, 예. 주진우 의원 아들은 또 뭐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또 재산도 이거는 많고 전형적으로 민주당이 잘하는 물타기 방식인데 메신저를 예. 일종의 공격하는 그렇죠. 뭐 그런 메시저 건가요? 공격이에요. 이거는. 그 민주당이 전형적인 이 잘하는 방식이지만 예. 그래도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 제대로 된 인사검증을 국회에서 하고 있구나. 이런 정도 측면에서는 민주당도 협조를 해야지. 알겠습니다. 그걸 갖다 그런 식으로 또 그런데 뭐 재산이 2억도 안 돼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김성태, 김종대 전 의원과의 이야기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영진의 뉴스 입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